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메리 설날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설날 당일 저녁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는 출근도 한 날이 있었고요. 상당히 바쁜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 어제 원래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제가 미국이 휴장이었더라고요. 제가 휴장인지 정확히 파악이 좀 늦어서, 미국 대통령의 날이어서 휴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휴장이라서 하루 좀 더 쉬었고요. 오늘부터 미국장이 또 개장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클로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클로이님도. 그 다음에 두바이파이어님 타지에서 이렇게 항상 열심히 후원을 해주시는데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 또 타지에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달러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신 거 보면 해외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메모리 800만원님 역시나 든든하게 저에게 또 한 번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후원을 한 번 더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댓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어느 때의 설날보다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클로이님, 두바이파이어님, 메모리 800만원님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행복한 명절 잘들 보내고 계시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장이 개장을 다시 했고요. 지금 이뮤노반트는 살짝 상승을 보이곤 있는데 장 초반이라서, 그리고 어제 휴일의 여파가 또 있고 해서 글쎄요, 국제 정세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과 이란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정확히 제가 뉴스를 자세히 설날 연휴라서 그렇게 너무 많이 목매어 있지 않으려고 해서 좀 건너뛴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뮤노반트의 장이 열리는 날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글쎄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의 주식에 대한 이런 매수 매도의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한올바이오파마 펀더멘털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54,7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거의 이제 55,000원 수준까지 다 왔고요. 57,100원이었던가 그때가 전 고점 최고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큰 이변이 없다면 아마 가볍게 뚫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57,100원을 찍고 나서도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그 중간에 급락도 한번 있었고요. 그 반원 사태, 12.12 반원 사태 때문에 급락이 있었던 사태도 있었고 해서 충분히 조정을 많이 거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진짜 그림으로 그린 듯한 차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물론 다른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심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이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뮤노반트의 IMVT1402번 아이메로프루바트죠. 아이메로프루바트가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신약 개발 현황 중에서 가장 유력한, 그리고 가장 시장성이 가치가 높은 순위가 5위 정도 됐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파이프라인의 가치의 약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뮤노반트 한올바이오파마의 아이메로프루바트가 전 세계 의약품 기대되는 의약품 치료제들 중에서 5등을 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장의 급등의 효과를 불러오를 만큼의 소식은 아니지만, 한올바이오파마 펀더멘털이 지금 당장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드릴 만큼의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소식은 분명히 맞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간혹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또 까먹어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매도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지 아니면 내가 왜 매수를 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매도한 이유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매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다른 회사가 너무 좋아 보여서 혹은 주식이 그냥 55,000원이 됐으니까 또는 60,000원이 됐으니까 별 의미 없이 가격대가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뭐 한 30% 먹었다, 40% 먹었다 라는 이유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하늘바이오파마는 주가가 우상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식이 많이 이게 소문이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자자들이 몰렸다라고 하기에는 워낙 소문이 안 났고 그리고 조용조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입니다. 그거는 이건 제 판단이지만 아직도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55,000원이다. 60,000원이다. 이러면서 그냥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끔 이렇게 그런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를 간혹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없이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순간 본인의 판단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려다가도 참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말을 해준다면 매도 버튼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펀더멘털의 변화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퍼센트가 많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25,000원, 6,000원대부터 계속 방송 같이 들으신 분은 그때 사셨던 주식들은 다 가격이 2배가 넘어 있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100%가 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작년 6월이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100%가 넘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한데 물론 꾸준히 모으신 분들은 이제 평단이 좀 올라가면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은 수익률을 아마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을 안 누르셨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 만약에 25,000원에 사셨던 분들이 3만원대 됐다 그래서 팔고 4만원대 사셨던 분들이 45,000원 됐다 그래서 팔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과거에 제 영상을 보시던 분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아마 5만원 초반이나 중반쯤에 매도를 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이제 매도를 할 때 이제 본인께서 잘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잘 하셨죠. 그때 가격에 매도를 하셨으면 지금 기간 동안 벽을 기고 있던 기간도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반환 사태 전에 매도를 하셨다가 반환 사태 이후에 다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저를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딱히 하늘바이오파마를 꾸준히 모았다라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셔서 운 좋게 잘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런 판단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지만 사고팔고는 분명히 지금 타이밍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한 4만원 후반대 파셨다가 이제 다시 4만원 중반이나 초반대 오면 사야겠다고 열심히 밑에서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53,000원, 4,000원 되면서 상당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모으고 계시고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끝까지 항해를 잘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매도를 안 하고 잘 버티고 계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설 연휴를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2월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월달이 이제 이번 주 설 연휴가 끝나면 19, 20 이렇게 목금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2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바이오파마가 1월 1분기죠. 1분기까지 테드 첫 번째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때가 3월 말까지니까 1분기니까 3월 말까지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글쎄요, 뭐 운명을 걸어라라고 더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고요. 테드가 지금 경쟁 약물인 테페자가 국권이 있고, 그 다음에 테페자보다는 그렇게 유효성이 많이 높진 않을 거다. 유효성이 분명히 떨어질 건 맞다. 라는 건 알고 있고, 하지만 테페자가 타겟하지 못하는 시장, 그 테드 중에서도 아주 심각해서 테페자의 부작용이 이 청력 소실이잖아요. 그 IGF-1R을 타겟하는 테페자의 부작용이 가장 심각한 게 이 청력, 귀, 듣는 능력이 소실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약물임에도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하지만 그 팔리는 매출의 상단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나서 그 위로 더 뻗어나갈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 자체가 워낙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 넓은 환자군 또는 더 보편화된 환자군을 끌어들이기에는 부작용 리스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테드를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경미한 환자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환자거나 그런 환자들은 사실 테페자를 쓸 수가 없죠. 예. 만약에 그거 넣었다가 청력 소실되면 어떡해요? 부작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테드 중에서 엄청 심각한 사람, 일상활동이 잘 안 되고 눈이 너무 불편하고 부어올라서 눈이 너무 불편하고 눈꺼풀을 깜빡이는데도 눈이 너무 부어올라서 잘 안 깜빡거리거나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일한 치료제인 테페자를 처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비싼 돈을 주고. 테페자가 가격도 비쌉니다. 바토클리맙이 출시되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 출시될 거예요. 테페자가 가격도 비싸고. 그런 상황임에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타겟하는 게 테페자입니다. 하지만 바토클리맙이 유효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그 부작용 때문에 처방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테페자도 그렇고 그 바토클리맙도 그렇고 일단 둘 다 어느 정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컨트롤이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테드 환자의 90%는 그레이브스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토클리맙이 지금 임상하고 있는 거는 그 90%가 아니라 남은 10%거든요. 거의 뭐 10%도 안 될 거예요. 사실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테드가 생긴 환자들이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드를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테드 전체 환자의 90%는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근데 나머지 10%만 타겟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테페자도 남은 10% 가지고 한 거예요. 테페자도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는 환자를 모집해서 임상을 한 겁니다. 테페자는 왜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환자들만 모집을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페자는 항체를 줄이는 원리가 아니라 IGF-1R을 타겟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은 IGF-1R을 아무리 타겟을 해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 때문에, 즉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테드를 발병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임상을 해봤자 테페자가 효능을 못 보고 허가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페자는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컨트롤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고, 그런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제 FDA 허가가 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갑상선 호르몬 조절이 되든 안 되든, 바토클리맙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그런 테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약으로 처방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약으로 처방받을 때도 만약 갑상선 호르몬이 조절이 되는 테드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너는 바토클리맙에서 임상을 한 환자랑 똑같네 라고 판단하고, 오케이, 너는 약 처방해줄게 하고 약을 처방하고, 또 어떤 환자는 테드 질환을 앓고 왔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같이 높아요. 그러면 야, 너는 바토클리맙으로 임상을 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임상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갑상선 호르몬 조절이 안 되네. 그럼 넌 바토클리맙 처방을 못해. 테페자 처방을 못해. 이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 그 FDA 허가는 이제 나면 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의사들의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그 T랩이라는 항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바토클리맙은 그 T랩 항체가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조절이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보다는 처방을 할 때 T랩이라는 항체가 있냐 없냐 라는 거를 기준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높든 안 높든 T랩이라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테드 환자라면 오케이, 너는 바토클리맙 처방할 수 있어 라고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군이 훨씬 넓어요. 바토클리맙이 테페자보다 환자군이 훨씬 넓습니다. 테페자 같은 경우는 T랩이라는 항체가 있으면 있으나 마나 아무튼 IGF-1R을 타겟하기 때문에 항체를 줄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T랩 자체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IGF-1R로 만약에 처방을 했을 때 효능이 좋았다가도 나중에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T랩이라는 항체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바토클리맙은 뭐예요? T랩이라는 항체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GF-1R보다 그 바토클리맙의 FcRn 저해제가 더 상위, 업스트림을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다운스트림에 있는 그 IGF-1R을 타겟하는 테페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테드 환자도 재발을 하거든요. 근데 IGF-1R은 재발할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T랩이라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토클리맙은 FcRn 저해제를 공략하는 바토클리맙은 근원물질인 항체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지난번 그레이브스병 임상에서처럼 70% 이상의 항체를 제거했을 때와 70% 이하 항체를 제거했을 때의 임상적 유의미한 반응률, 관해 같은 유의미한 반응률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isease modifying이라 그러잖아요. 그 질병 수정 기능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드를 앓고 있는 환자가 평생 테드를 앓고 살아야 될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FcRn 저해제를 통해서 T랩이라는 항체를 어느 정도 이상 떨궜더니 그 안에 그 악순환으로 이어지던 질병에 관한 메커니즘이 어느 순간 고리가 깨져서 더 이상 T랩의 항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페자와 바토클리맙을 비교했을 때 테페자만큼의 유효성은 안 나오더라도 바토클리맙의 유효성은 좀 덜하더라도, 왜냐하면 기전 자체가 IGF-1R을 타겟하는 것은 더 직접적인 그 테페자 아니 그 테드 환자들의 그런 질병의 원인 같은 것들을 더 직접적인 원인을 현장에서 바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 반응 속도도 아마 좀 빠를 거고 효과도 즉각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 치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산불이 나면 처음에 불에 발생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산불이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페자 같은 경우는 불의 발생지만 확 끄는 거예요. 불의 발생지만. 근데 여기저기 불은 이미 흩어져서 번져 있죠. 그 불은 어떻게 끌 거죠? 그 불은 안 꺼진다 이거예요. 테페자는. 근데 한올은 뭐예요? FcRn 저해제는 산불이 발원지가 있고 큰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원지를 딱 꺼버리니까 큰 불까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그 어느 정도 임계치 이상의 항체를 감소를 시키면 질병 수정 기능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페자가 타겟하는 질환의 환자, 아주 급격하게 아니면 극심한 정도의 그 심각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청력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드라는 질환이 너무 심해서 테페자라는 약을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의 환자들만 지금 테페자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의사들은 부작용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처방 안 하는 환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언맷 니즈들을 바토클리맙이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로이반트 CEO가 그 업데이트 콜에서 한올과 협력하겠다. 바토클리맙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 더 진전은 아직은 없지만,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야 진전이 있는 거니까요. 아직까지 진전은 많지는 않지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게 다 뭐겠어요? 바토클리맙 테드가 분명히 언맷 니즈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결과만 좋게 나와준다면 테드의 언맷 니즈를 공략할 환자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뮤노반트는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로 거의 전향적인 방향성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에 그렇게 큰 힘을 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올 입장에서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일본 시장 진출이죠. 만약에 테드 결과 첫 번째 데이터 임상 결과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와준다면 뭐 퇴폐자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반응률 자체가 퇴폐자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신약을 출시할 만큼의 충분히 검증한 가능한 정도만 돼준다면 그때는 바로 일본 기술 수출을 상반기 안에 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모멘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상반기까지 모멘텀 살아있는 겁니다. 바토클리맙 테드. 그러니까 한올이 생각하는 3월달 안에 첫 번째 테드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와주는지 그게 일단 가장 첫 번째고 만약에 나와준다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왔는지 퇴폐자보다는 유효성 데이터의 유효성 데이터의 질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좀 업스트림을 공략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 반응률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유효성이 검증이 된다면 바로 일본의 기술 수출 준비를 할 거고 상반기 안에 일본의 기술 수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모멘텀 투자하기에도 지금 워낙 좋은 상황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3월 말까지 기다렸는데 만약에 첫 번째 테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올에서 그 전에 뭔가 입장 설명이 있겠죠. 만약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이런저런 상황이어서 안 나온다라고 아마 입장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건 실망할 게 아니고 사실 그 이뮤노반트, 로이반트가 두 번째 데이터까지 포괄해서 상반기에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반기 안에 발표 나는 거 기다리면 돼요. 사실 뭐 3월달 한올이 발표한 3월달이 됐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냐 뭐 불안하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기에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영향력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바토클리맙이 실망해서 뭔가 실망 매물이 나올 만한 것도 없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뮤노반트든 한올바이오파마든 로이반트든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이 꺾여 있는 게 사실이라서 그렇게 3월달까지 뭐 한올바이오파마가 공지한 첫 번째 데이터가 3월달까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실망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상반기 안엔 다 공개가 되고 그래봤자 뭐 2, 3개월입니다. 3월달 안에 공개 안 되면 5월달, 6월달까지는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2, 3개월이니까 너무 3월 말까지 기대했다가 공개 안 됐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확장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반기까지 발표한다고 했으니 상반기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실망을 한다 그래서 나만 주식 던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무도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도 안 싣고 있고 했는데 나 혼자만 기대하다가 나 혼자 실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가치를 전혀 잘 두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대를 잘 두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면 이뮤노반트가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다 전향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근데 나 혼자만 바토클리맙 기대감 갖고 나 혼자 실망하고 나 혼자 매도 누르면 주식시장에서는 땡큐네 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긴 하는데 그날까지 만약에 데이터 발표가 없다 그러면 아마 그 전에 한올이 커뮤니케이션을 주주들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만 되고 시장에 오해가 쌓이지 않게끔만 한다면 한올바이오파마의 주식 가치도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말에 또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실려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지금 바토클리맙의 테드 데이터를 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기금이 뭐 하루 이틀 투자합니까? 장기간 투자할 건데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토클리맙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아이메로프로바트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부터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데이터 발표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모멘텀을
연기금이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ACPA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CLE 피부 홍반성 루푸스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의학적인 원리나 FcRn 저해제의 지금 충분한 데이터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병의 원리, 기전 같은 것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고 하니까 성공할 확률은 좀 있다. 하지만 임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아무리 과학적인 규명이나 원리가 뛰어나고 하더라도 사람 몸에 직접 투여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지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은 아닐 거다. 그렇다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임상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연기금이 들어오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연기금 전문적인 투자자니까 그런 거 잘 아니까 잘 들어오겠지. 충분히 신뢰성 있으니까 들어오겠지. 그럼 난 연기금 믿고 투자해야겠다? 큰 코 다칩니다. 만약에 임상 실패하면 연기금 돈 많이 뺄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은 돈 빼도 수조 원 굴리니까 티도 안 나겠죠? 하지만 우리 계좌는 빠지는 순간 티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연기금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저 믿고 투자하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도 하시고 투자 철학도 정립도 하시고 내가 왜 이 주식을 샀지라고 꾸준히 질문하시고 의심하시고 답변 내리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장기 투자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정말 팔고 싶을 때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래 나는 3만원에서 35,000원 되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샀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수익 나시면 팔면 언제든지 익절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파는 분들은 익절하시고 나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는 이런 펀더멘털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네. 아제넥스 경쟁사 잘 되고 있네. 같은 FcRn 저해제 허가받은 게 있잖아. 그럼 여기도 허가받을 확률이 높네. 뭐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 같은 것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천천히 잘 모아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뮤노반트와 하늘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 차이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뮤노반트는 지금 25달러에서 26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7조 5천억입니다. 제가 딱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반해서 하늘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은 오늘자 기준으로 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7조 5천억과 2조 8천억. 약 3조 한 6천억 정도는 돼야 약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는 돼야 시가총액이 한올이 3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는 돼야 딱 반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조 8천억 9천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상방으로 약 한 20% 정도 10% 이상 20% 정도의 롬은 열려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20% 정도만 올라주면 딱 절반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절반도 살짝 못 미치긴 하지만 아무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절반 정도로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딱 지수가 20% 지금부터 상승하면 65,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뭐 한올이 꼭 그 반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계산했을 때와 그리고 과거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산했을 때 딱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절반이 하늘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계산했던 과거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시가총액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다 비싸다를 차트로 보면은 비싸다는 게 맞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아직도 저는 좀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0% 먹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싼데 나중에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면 지금의 가격이 얼마나 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지금까지 2배, 3배, 10배 간 종목들 차트 꼭대기가 아니었을 때가 없었겠죠. 그 꼭대기를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2배, 3배, 10배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바이오파마도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저는 하늘바이오파마가 고점을 돌파하고 2배, 3배, 10배, 50배, 100배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아무튼 잘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 배를 타셨으니까 꾸준히 같이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설날 당일이라서 뭐 특별히 한올에 대한 이슈도 없고 이뮤노반트에 대한 이슈도 없고 해서 이런 장기 투자를 왜 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설날 기간 동안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다들 가족들 보러 안 가시고
설날 특집 TV 안 보시고 제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해주신 분들, 새로운 가족 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꾸준히 같이 한올바이오파마 팔로우업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과 함께 공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공부 또 많이 같이 되셨으면 좋겠고 꾸준한 주주로 남아서 그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가치의 상승에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시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클로이님, 두바이파이어님, 메모리 800만원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슈퍼땡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도움 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니면 밤중에 고생 많다 커피라도 먹어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남은 연휴 잘 보내도록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